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무후무한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항고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풀어준 사람이 바로 심 전 총장이죠. 심 전 총장은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조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는 벌써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석할 때는 별도의 입장 발표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결정을 내렸죠. 당시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 항고라는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작 석방 이후 항고를 하는 다른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를 왜 밟지 않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내란에 대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내란 당일 법무부 장관과 연락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 고발된 모든 의혹을 물어볼 것이라면서 이 부분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의 윗선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금요일 열리는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담당 재판부가 별도 신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 전 총장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줄줄이 면죄부를 주었죠. 법무부 차관이었을 때는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돌연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딸의 특혜 채용 의혹까지 검찰과 공수처, 새 특검 모두에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 문제로 정권과 검찰 관계가 갑자기 껄끄러워졌던 시기. 김 씨 사건을 결론내지 못하고 퇴임한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심 전 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잇따라 처분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김 씨의 디올백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그리고 한 달 뒤엔 4년 넘게 끌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이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넘겨받으며 특검이 직접 수사하게 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최상병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풀어줬을 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우정 전 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결정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이미 심 전 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심 전 총장은 서울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도 연루돼 대검 감찰팀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상황. 논의한 결과는
대검의 관봉권 폐기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수사에 집중하자라는. 여기에 자신의 딸이 외교부에서 특혜를 받고 채용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공수처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논란의 결정을 내렸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제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은 물론 공수처와 특검 3곳 등 모두 5군데 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서서 동해에 대규모 유전이 있다고 깜짝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이후 사업성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겠다며 1,20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요. 결국 모든 게 허상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시추 결과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해서 사실상 그냥 물만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대왕고래 구조의 시추 결과입니다. 가스 포화도가 6.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스 포화도는 해당 공간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머지 93.7%는 그냥 바닷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추 전 50에서 70%를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20% 30% 정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발견된 소량의 가스조차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열적 기원 가스가 아니라 단순히 생물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였습니다. 열적 기원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석유와 가스를 가두는 트랩 모양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탐사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항 앞바다 약 40km 지점의 대왕고래 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47일간 탐사 시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인 예산은 1,236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를 제외한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한 투자 입찰에는 2개 이상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일단 중단 위기는 벗어난 겁니다. 석유공사는 제안서를 검토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지난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개발업체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했고 분석을 맡은 회사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발표부터 실패까지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1년 3개월을 이지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2달 만인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일대에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간 쓸 만한 가스와 4년간 쓸 수 있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에 달한다는 미국 기업 액트조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하지만 앞서 1년 전 약 15년간 이 지역을 탐사했던 세계적인 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유망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던 액트조는 주소지가 대표의 자택인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세금 체납 기록까지 있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아브레우 대표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He moved to Brazil. He was Brazil. Yeah, he had to go back to Brazil with his company for 4 years. So he's leasing out his home. 논란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시추가 시작됐고 약 한 달 보름 만인 지난 2월 정부는 가스 징후가 있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잠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발표 1년 3개월 만인 오늘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였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좀 지지율 상승을 꾀했던 게 아닌가. 석유공사가 추가 탐사를 계획하는 가운데 향후 개발 사업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집회에서 윤 어게인 관련 구호와 피켓은 금지한다고 했었는데요. 현장에선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고 당 최고위원회마저 지난 대선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서 윤어게인, 스탑 더 스틸이 적힌 깃발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규탄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부정선거론자들이 집결한 겁니다. 연단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듯 지난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결국 극우화 논란을 지우지 못한 채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특검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가출한 불량배에 비유하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적어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구에서 장윤철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현장 지도부 회의를 여는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대전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보선 투쟁을 통해 정부 여당을 겨냥한 현장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외국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우리 돈 1억 4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수수료를 매년 내야 한다고 했다가 신규 발급할 때 처음 한 번만 내면 된다고 밝힌 건데요. 한 번이라고 해도 비자 신청 수수료로 선뜻 1억 4천만 원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원래 $1,000인 H-1B, 즉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며 그것도 매년 갱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annual and it's for total. It can be a total of 6 years. 당장 갱신할 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남는 게 없어 경제적이지도 않을 테니 미국인들을 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o it's just non-economic. Train Americans, stop bringing in people to take our jobs. Everyone's going to be happy.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keep people in our country that are going to be very productive people. 그런데 하루 만에 이 발표는 수정됐습니다. 대변인은 신청할 때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고 기존 비자 소지자가 재입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한 배경엔 H-1B 비자로 인재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업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등 거의 다 미국 대기업이라 손해를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하고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를 외국에 뺏길 거란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몰랐을 리는 없는데 혼선이 발생한 건 무려 6개나 된다는 범마가 세력 내에서 스티브 배넌을 대표로 하는 포퓰리스트와 테크 보수파가 계속 충돌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비자 제한에도 불구하고 첨단 분야에서 희망대로 전부 미국인이 고용될 거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사이 기술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귀국 권고를 내렸고 H-1B 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은 인도는 즉각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문직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관광이나 단기 출장에 주로 쓰는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수수료도 이달 말부터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오는 30일부터 이스타 수수료가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 우리 돈 5만 6천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등을 언급할 전망인데요. 하루 앞선 오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직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다자외교 첫 발을 내딛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다자회의 무대인 UN 총회에 나섭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12.3 계엄을 극복한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을 알리고 기후위기 등에 대해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전망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해법, 북한과의 대화 노력 등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 평화와 개발, 인권 가치를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며 구체적 제안보단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도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만 대화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N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한편 현지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에 참여하는 등 경제 행보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펴겠다는 계획입니다. 출국 하루 전에는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과거형 군대가 아닌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군사력과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려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군 정예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자주국방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은 계획에 없는 만큼 총회에서 동맹 현대화나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힘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측은 피해 지역을 파악하고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언론에 알려진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지역은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였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38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상황이 알려진 이후에도 지난 4일부터 이틀간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이뤄졌는데 47명이 3천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KT 측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 지역을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고객이 자신도 해킹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KT 측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KT가 보다 빨리 공개했더라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사실들도 많은데 KT 측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계속 이동하면서 해킹을 시도한 탓에 실제 피해 지역과 고객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며 아직 추정 지역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집중된 경기 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접수되는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 일정인데다 공무원까지 대동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큰데요. 공항에서 얼굴까지 가리고 시민단체와 숨바꼭질까지 하며 출국을 강행하는 의원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서윤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말 아침 김해공항.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남 고성군 의회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박 6일간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는 사실상 외유성 연수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미 출국장 앞을 피해 공항에 들어온 상황. 시민단체와 군의원 간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곧 공항 안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고성군 의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지. 숨어서 또 게이트에 도망을 치고 그래. 이리 와요. 가지 말고. 한참을 찾아 맞닥뜨린 군의회 의장. 카메라를 보더니 아예 돌아서 버립니다.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정표엔 타이베이의 홍마오청, 마카오의 성바울 성당, 홍콩 빅토리아 파크 등 관광 일정이 수두룩합니다. 일정표 상으로 보게 되면 관광지 일정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관점에마다 다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워보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이 10명인데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도 6명이나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6명이 따라붙습니다. 의원님 10분하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겠죠. 사무과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3,800여만 원, 1인당 230만 원 이상으로 전액 세금입니다. 외유성 비판에 군의회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경찰 부르라 경찰. 눈물이 나네. 이제 경찰 부르라 소리 어디서 나올 소리고 지금. 근데 모르겠는데 뭐 할 건데.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세금으로 졸업 비행을 가느냐는 비판에도 군의원들은 결국 타이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유럽 주요 공항의 탑승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런던과 베를린 공항 등 곳곳에서 탑승 지연과 같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의 체크인과 탑승 시스템을 제공 중인 한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건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공항 안이 꽉 찼고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I checked in online the day before departure, but they weren't able to issue the boarding passes, and they told us that we must collect our boarding passes at the check-in desk, and that's when this whole madness started. 항공 탑승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자동 체크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수속에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혼란은 유럽 전역의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아일랜드 더블린,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We arrived to the airport at 7:05 and it's now 9:09. 런던과 베를린, 더블린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29편이 취소됐고 수백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공항에 탑승 시스템을 제공한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자사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특정 항공사나 공항이 아닌 핵심 시스템을 공유하는 이들을 전부 노렸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란 분석입니다. This is a very clever cyber attack indeed, because it's affected a number of airlines and airports at the same time. Not just one airport or one airline, but they've got into the core system
that enables airlines. 사이버 공격을 누가 왜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항공망 보안의 취약성만 드러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달 초 경기도 파주의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이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폭발한 모이탄은 저장 수명을 7년이나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저장 수명을 크게 넘긴 노후 모이탄이 육군에만 20만 발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일찌감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K9 자주포 포신에 장착해 폭발음과 연기를 내는 훈련용 모이탄입니다. 실제 포사격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소음 민원도 줄일 수 있어 2015년을 전후로 전국 포병부대에 급속도로 보급됐습니다. 모이탄의 저장 수명과 품질 보증 기간은 3년.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폭발해 장병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모이탄은 이 저장 수명을 7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저장 수명을 5년 이상 넘긴 채로 계속 쓰이고 있는 노후 모이탄이 육군에만 20만 발 가까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모이탄을 납품받았는데 전체 61만 발 가운데 19만 6천 발이 탄약고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번에 폭발한 2015년 3차분 모이탄도 5만 1천 발을 여전히 보관 중입니다. 국군 장병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저장 수명이 2~3배나 초과한 훈련용 모이탄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경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가 지금의 모이탄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안전한 모이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2차례 이상 건의했지만 임기응변식 대응 지시만 돌아왔습니다. 잡을 때 은박지 부분은 손대지 말고 옆쪽으로 해서 해라. 터지더라도 그러면 다치진 않는다. 육군은 저장 수명을 초과한 모이탄은 주기적인 기능 시험을 거쳐 성능을 평가 관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인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51만 원 이하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지난 2021년 여순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뉴라이트 인사들이 진상조사를 지휘하면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바람을 외면해온 실태를 고발합니다. 또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KT 신인 거포 안현민 선수가 오늘도 결정적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안현민의 한 방을 앞세워 4위 삼성을 꺾은 5위 KT는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한 경기 반차 4, 5위의 맞대결. 5위 KT가 먼저 힘을 냈습니다. 1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황재균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삼성은 양창섭에 이어 이승현과 최원태까지 선발 자원을 연달아 등판시켰지만 KT 안현민의 한 방에 경기가 기울었습니다. 5회 노아웃 1루에서 최원태가 던진 몸쪽 낮은 공을 제대로 퍼올려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며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KT는 견고한 외야 수비로 삼성의 추격도 차단했습니다. 7회 페이수스에 이어 나온 패트릭이 강민호에게 큼직한 타구를 허용했지만 좌익수 장진혁이 완벽한 펜스 플레이로 강민호를 잡아 실점을 막았습니다. 좋은 수비를 펼친 장진혁은 7회 말 솔로 아치까지 그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2연승을 달린 KT는 4연승을 마감한 삼성과 승차를 반게임 차로 줄였습니다.
김광현의 2000탈 삼진을 기념하는 날, 시구에 나선 아들 민재군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SSG는 2회 김성욱의 결승 투런 홈런과 4회 박성환의 싹쓸이 3루타를 더해 선발 김광현에게 시즌 9승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 선수는 중국 마스터스에서 세계 최강의 위력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를 단 33분 만에 꺾고 올 시즌 7번째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3위 한혜와의 결승전. 중국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안세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세트를 12대9로 앞서가더니 점수차를 더 크게 벌려 10점 차로 가져왔고요. 2세트에선 아예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특유의 기가 막힌 수비가 살아나 시작과 동시에 8연속 득점을 올려 분위기를 장악했고요. 결국 일방적인 승부 끝에 21대3, 무려 18점 차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단 33분 만에 달성한 이번 대회 2연패이자 올 시즌 7번째 우승, 지난달 세계선수권 4강에서 떨어진 아쉬움을 날려버렸네요.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도 인도조를 45분 만에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덴마크 미트윌란 조규성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요. 경기 후엔 화끈한 세리머니로 홈팬들도 열광시켰습니다. 비보르와 홈경기 후반 교체 출전한 조규성. 1대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골키퍼가 막아낸 동료의 슈팅을 왼발로 빠르게 밀어넣었습니다. 지난 18일 1년 4개월 만에 득점포에 이은 2경기 연속골. 작년 무릎 수술 후유증은 어느 정도 떨친 것 같죠. 2대0 승리를 거둔 뒤에는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세리머니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Maybe I should something do, and think crazy, Then I just scream and take off my shirts, and I just wanna give to them for the happy. 골이 넣으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린다니 앞으로 더 많은 골을 기록했으면 좋겠네요. 휴일인 오늘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났고요. 시민들은 공원을 찾아 가을꽃을 보면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는 서늘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이 서울이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은 8도로 높은 산지에서는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다시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7도, 춘천 13도, 대구 16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 중반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숱한 증언과 증거가 잇따랐던 영부인의 의혹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다면,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던 권력자의 비리 의혹에 그냥 눈 감지 않았다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그냥 풀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숱한 기회들을 모두 날리고 끝내 검찰청에 문을 닫은 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신이었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